뒤에 5장과 6장도 어렵지만 3장이 어려움이 4장에서도 계속 되기 때문에 모두 마음을 공부하시는 학생들께서는 마음을 열고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번 읽는 게 저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선생님한테.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역사지평 시간도 그렇고 저의 준비도 그렇고 가는 역사지평 얘기 정도를 이제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양자역학의 역사지평 파트를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선생님. 너무 재밌어가지고 역사지평만 계속 이제 들여다보게 되는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 앞에 맨 처음에 보면은 이제 슈레딩거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와요, 선생님. 그래서 그 이제 맨 처음에 슈레딩거를 얘기를 하시면서 2017년도에 찌리에 갔었던 여행 얘기를 해주시는데 여기가 그 장소입니다. 선생님 거기 이 장소에 다시 가셨다고 생각하시고 짤막하게 여기가 어떤 데인지 책 얘기를 간단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몇 년 전에 우리가 이제 이 자리를 방문했는데 네. 여기 갈 때까지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걸 여기서 좀 찾은 것이 되는데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들어서 최초로 발표했던 그 건물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그 스위스 츄리히의 그 츄리 공과대학하고 그리고 츄리 대학. 근데 이게 아마 소속은 츄리 대학 건물인데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앞에 얘기가 좀 필요해요. 네. 그러자면은 양자역학은 1900년, 20세기 학문인데 정확하게는 1900년이 20세기인가 19세기 말인가? 20세기 시작이죠. 시작이자 끝이 앞세기 1901년이 아마 20세기인데 세기가 바뀌는 거기가 조금 애매한데 네. 이 양자역학 역사도 약간 애매해요. 네. 왜냐하면 1900년에 최초로 막스 프랑크 교수가 이제 그 지금 우리 흑체 복사 분포 곡선이라고 이제 뜨거운 그 물건을 뜨겁게 달구면은 거기서부터 빛이 나게 되죠. 근데 그 빛은 색깔을 그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이제 달라지는 걸 우리가 되게 알지만은 그것을 파장별로 이렇게 두면은 각 파장별로 얼마만큼의 강도를 가진 빛이 나온다 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왜 그때 필요했느냐 하면은 최초로 우리 이 전등 전류를 흘려서 빛을 내는 전등을 이제 발명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만한 온도를 주면은 어떤 빛이 나오느냐 밝은 과시광선으로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것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연구들이 됐는데 이론적으로 왜 어떤 파장의 빛이 얼마만큼 나오느냐 하는 것을 물리학자들이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로 보면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인 바탕은 돼 있다고 생각해요. 전기자기 이론이 나오고 통계과학 이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 둘을 결합하면 그 곡선이 설명이 되게 돼 있는데 도저히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만족스러운 설명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던 끝에 막스 프랑크가 과감한 가정을 하나 했죠. 바로 여기 있는 그 흑체 복사인데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는 그러니까 특별한 파장, 여기서 그 뉴라고 하는 거는
파수라고도 얘기하고 이게 오메가하고 관계가 있는데 오메가는 이제 뭐 각 파수, 각 파동수. 그러니까 뉴는 단위 거리당 파가 몇 개 들어가느냐, 그 빛의 파가 몇 개 들어가느냐 하는 숫자가 뉴예요. 그걸 뒤집으면은 주기. 이제 근데 어쨌든 빛이 색깔이 다르다는 건 이 뉴가 다르다는 의미죠. 진동수가 다르다는 의미인데 이 값에다가 어떤 상수 하나를, 이 상수는 지금 이러한 값으로 이제 정확하게 얘기했죠. 이 비슷한 값을 하나에다 집어넣고 이 n은 그냥 1, 2, 3, 4. 그래서 이러한 파장을 가진 빛의 내뿜는 에너지는 이거에다가 상수를 곱한 거에 정수배반을 내뿜는다 하는 가정 하나를 집어넣으면 설명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거기다 집어넣으면 되느냐 하는 것은 그 당시 전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막스 플랑크는 이건 우연히 했지만 이건 뭐가 잘못된 걸 것이다. 이게 임시 변통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설명이 되긴 하지만은 이거 아닌 어떤 본격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의 원리에서부터 도출되는 어떤 걸 집어넣어서 설명을 해야 완전한 설명이 된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만든 이론을 자기가 한 10년 동안이나 신뢰하지 않고 그 틀린 걸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 사람의 노력의 의미는 그걸 발견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틀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H누다 하는 것이 자연의 기본 특성인데 이걸 발견해 놓고 이게 뭐 잘못된 줄 알아요. 근데 그 당시에 나왔던 그 흑체 복사 곡선이 우리가 보는 이렇게 정규분포처럼 약간 삐뚤어진 정규분포처럼 이렇게 솟아 있는데 이게 파장이 그러니까 파장이 그러니까 진동수가 진동수가 클수록 그러니까 파장이 작을수록 이 곡선이 이론적으로는 높아져야 되는데 실험을 해보면 그렇지 않고 꺾이고 그 색깔 파장마다 가장 그 에너지가 그러니까 높은 온도가 이렇게 다르더라는 그거 때문에 저 H가 필요했던 그렇지.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나오는 곡선은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에 맞는 이론을 만들려면 그렇죠. 기존의 이론 가지고는 그거에 영 맞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이 과정을 그 중간에다 집어넣으면 네. 그거에 아주 잘 맞는 곡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이것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인데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바로 에너지야. 이게 바로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이렇게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에너지니까. 그런데 그걸 발견을 해놓고는 뭔지를 몰라가지고 뭐가 잘못된 줄 알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잘못 들었는데요. 흑체 복사라는 게 까맣게 생긴 공을 달구어서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방사되는가 이거를 이렇게 열감지나 뭐 이런 걸로 통해서 찾아내는 그런 건가요? 그게 완전히 까만 거는 가장 이상적으로 그런 빛의 곡선을 주고 또 이상적으로 흡수돼 까만 색깔이. 그래서 그냥 흑채라고 특별히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은 물건을 금속 같은 거, 쇠 같은 거 달구면 그거에 비슷한 그런 빛의 곡선이 나온다고. 그래서 뭐 흑채라고 하는 거는 조금 좀 이제 전문적인 이제, 표현이고 어쨌든 그 뜨거운 물체에서부터 나오는 빛의 분포 뭐 대충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제가 그 역사 지평을 읽은 걸 이렇게 전체를 한번 그 뭐랄까 짧게 한번은 이렇게 얘기를 제가 파악한 바를 말씀을 드려보면 그러니까
슈레딩거가 25년도에 그런 방정식을 만들어내게 된 이제 이전에 25년 전부터의 얘기를 선생님께서 플랑크부터 얘기를 쭉 풀어 나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플랑크가 실제 실험과 이론이 맞지 않아서 저 플랑크 상수를 도입을 했더니 딱 맞더라. 그런데 본 스스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10년 동안 내버려 뒀는데 1905년도에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 그러니까 저 논문을 써내면서 이 빛이라는 것은 이게 방출할 때만 저렇게 이 HU를 에너지 덩어리라고 볼 때 이렇게 덩어리 져서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흡수할 때도 덩어리로 흡수를 하는구나 하는 거를 발견을 한 거죠. 그러니까 광전은 빛광자에 전자 해가지고 빛을 이제 금속이 받으면 전자가 튀어나가는 그 효과를 이제 광전 효과가 이게 같은 에너지. 네. 요런 에너지로서만 흡수가 된다. 네. 방출할 때도 그렇고 흡수할 때도 그렇다. 이거 방출할 때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흡수할 때도 이렇다. 그렇더라라는 걸 이제 알게 됐고 막스 플랑크는 내 이론을 더 이렇게 좀 고칠 것이 좀 잘 다듬어서 고칠 것이지 뭐 더 복잡하고 이상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렇게 되면 이 자기 이론을 이게 또 이 경우에 확장시켜서 좋아해야 될 성질인데 오히려 이걸 걱정하고 이게 잘못 갔다고 생각해. 이것도 지금 좀 잘못 간 것 같을 때 다시 또 잘못 간 걸 더 격화시켰다 이렇게 우려를 했죠. 플랑크는 아이론인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1913년에 보어가 그 본인의 그 원자 모형, 그러니까 수소를 가지고 가장 간단한 수소를 가지고 수소 원자 모형 이론을 만드는데 그 기존의 자신의 그 이론에 따르면 전자들이 돌고 있으면은 얘들이 떨어지면서 이제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다 핵으로 붙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그 각운동량을 가져온 거죠. 각운동량이 이러한 일정한 값을 가지는데 그때도 이 프랑크 상수가 들어가요. 프랑크 상수에 관련해서 이런 거의 정수배, 이거의 정수배를 만을 가진다. 각운동량은 그런 가정을 그냥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에너지가 있어야 전자가 방출을 그 에너지를 에너지하고 조금 더 각운동량, 이런 각운동량 밖에는 가질 수 없다. 그 전자가 저 각운동량을 가진다는 건가요, 선생님? 그렇지. 그러니까 원자 이게 이제 수소 원자면은 전자가 하나 돌고 있지. 근데 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각운동량은 각운동량은 이제 운동량에다 이 거리 곱한 것이 각운동량이에요. 이 각운동량은 이러한 거의 정수배 이외의 거는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고 그것도 각운동량 있고 이런 게 있겠는데 그 있을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다. 왜 그런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전자가 아무데나 배치되는 것이 그렇지, 아니라 조만큼의 값을 이런 가지는 각운동량을 자리에 가지는 것만 있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에너지 그것이 가진 에너지를 계산하죠. 이런 각운동량을 가지면 이런 에너지가 계산이 되는데 그건 n 제곱분의 1에 해당하는 어떤 상수에 비례 n은 이제 0 여기 뭐 1, 2, 3 이렇게 가죠. 1, 2, 3 이렇게 가요. 의 에너지를 보면 이런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그러면은 거기서 수소 원자를 자극하면 거기서부터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은 이 높은 에너지에 있다가 요거 중에 하나지. 또 요것 중에 하나인 낮은 에너지로 바뀌면서 그 에너지 차이가 빛으로 나가는데 그 빛의 에너지가 바로 이렇게 된다. 이런 이론을 이게 이제 모형 이론. 아직 양자역학이라는 체계적인 학문이 나오기 전이니까 이런 가정을 하면 이것이 설명이 돼. 이것은 이미 이 이론 나오기 전에 그 측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소 원자를 자극해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빛을 봤더니 요런 특별한 파장의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은 지금 여기서 보아가 얘기했던 이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값에 딱 맞아떨어져.
네. 그래서 이것을 닐스 보어의 수소 원자. 여기서 공통된 거는 여기서도 프라메상스가 네.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네. 또 여기도 들어가고 네. 그래서 그걸 넣고 모든 것이 다 이상한 과정이죠. 해서 보면 결과가 설명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이걸 안 넣으면 다 설명이 안 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드브로이의 그 이제 기여가 있는데 네. 이번에 근데 그 앞에 뭐 원자 핵 발견하고 뭐 전자 뭐 관련된 거는 요 앞인가요? 그렇지, 요 앞이지. 중간 중간인가요? 그러니까 거의 이 무렵인데 이제 그 원자의 구조, 원자가 있다는 거는 이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신비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원자에는 전자가 튀어나온다는 건 알았어. 전자는 검출이 됐어요. 전자는 그 전에 19세기 아, 말경에 전차가 이제 검출됐는데 그 원자에서 튀어나오니까 그 안에 전자가 있고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양성자가 있고 그러니까 양성을 가진 부분이 있고 음성을 가진 음정을 가진 전자가 이게 뒤섞여 있는 것까지는 아는데 그러다가 이제 작용을 하면 전자들이 가끔 튀어나오죠. 그러면 이게 이제 플러스만 가지고 플러스 이온이 되고 이건 전자 이렇게까지는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가 오리무중이었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 보아의 말하자면은 뭐 스승격이라고 보겠지 러더포스라는 분이 사실 이 사람 제자는 아니고 요즘은 지금 포스닥 비슷하게 러더포스한테 공부를 하러 갔었는데 그 러더포스가 이 속이 어떻게 됐냐를 알기 위해서 알파 입자라고 하는 단단한 입자를 갖다 막 때려본 거야. 막 때려보면 처음에는 막 뒤섞여 있다고 생각을 일단 하죠. 그러면 뒤섞여 있으면 때리면은 통과를 그냥 약간 이게 일부 약간씩 삐뚤어지지만 대략 이렇게 그냥 통과를 할 텐데 이상하게 가다가 되돌아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튕겨나가는 것도 있고 물론 대부분은 이렇게 가고 이게 왜 이렇게 튕겨나가고 되돌아오느냐 이거는 이 알파 입자는 플러스 전화인데 가운데 진짜 플러스 전압만 가진 단단한 묶음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하고 탁 튕기면 이게 튕겨나가고 그걸 싹 지나면 통과하고 이렇게 해야 설명이 된다 그지. 그래서 원자에는 핵이 가운데 있고 전자들이 밖에서 돈다. 이런 모형을 이 보아 이전에 러더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자의 러더포스 모형이라고 이제 원자 구조 핵에 그러니까 원자 핵을 발견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거는 핵 가운데 있고 전자 하나 도는 게 제일 간단하지. 왜냐하면 전자 여럿부터 전자들끼리 상호작용을 해서 복잡하니까 하나짜리를 제대로 설명을 하면 나머지도 설명할 게 아니냐. 그래서 그걸 설명하려는데 보아는 이런 과정을 해야 설명이 된다. 그러니까 보호가 보니까 그렇게 러더포드 모형을 하면 전자가 다 가운데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를 계속 도니까 에너지를 잃고 그러니까 그건 뭐 보아가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이상한 거지. 왜냐하면 어쨌든 이런 특별한 빛만 왜 나오느냐? 수소 원자를 갖다 집어넣고 밖에서 자극을 하면 거기서 빛이 나오는데 왜 이런 것만 나오느냐? 아직 근데 한 가지 이제 그 러더포스 모형에 의하면 가운데 핵이 있고 전자가 돌 텐데 그 전자가 도는데 왜 이런 게 나오느냐? 그걸 설명하려니까 요 특별한 궤도를 가진 것만 있다. 그리고 궤도에 따라서 에너지가 다르고 그리고 이 에너지 차이만큼만 나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에너지 높은 거에서 에너지 낮은 거를 떨어지면 그때 그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빛이 나간다. 그렇게 하면 이게 설명이 돼요. 요것은 이제 그 전에 이제 다른 사람이 수소 원자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이 어떤 에너지를 가진 다시 말해 어떤 진동수를 가진 것이 나온다 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찾아낸 게 있어요. 거기에 맞는 것을 이렇게 맺는 거죠. 이게 보아 모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그냥 가정해서 그냥 나온 것뿐이야. 더 이상 깊은 이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H라는 게 하나 들어가 가지고 집어넣었더니
많은 것이 그냥 설명이 되는데 이것은 이 기조대 고전역학이나 뭐 전작이나 이런 이론으로는 설명 안 되는 항상 가정을 집어넣어야만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루이 드브로이라고 읽어요. 그 루이 드브로이라는 게 프랑스의 뭐 귀족이야. 뭐 성득한 거 하나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인데 1차 대전에 종군을 했어요. 그 귀족이 또 군대에 가야 돼. 종군하고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귀족들은 일 안 해도 살잖아요. 그래서 공부나 하자. 그래서 그 파리의 그 명문 대학 요즘 이름 바뀌었지만 그 유명한 소르본에 가서 물리학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근데 그때까지 이제 그 빛이 파동을 가지고 있고 또 빛은 아인슈타인이 볼 때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만 때리는 입자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지금 여겨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럼 전자라든가 이런 그 알맹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혹시 파동성은 가지지 않겠나? 빛은 파동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입자성을 가지는 거 보니까 그러면 입자는 그러면 파동성도 가지고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상대성 이론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상대성 이론에서 이거 얻었는데 거기 나왔는데 요것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에너지 값은 그 H 그 뉴라고 하는 그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하고 그리고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이제 그 빛의 경우는 m이 제로니까 요런 관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드브로이가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저거를 만든 거네요. 상대성 이론을 물론 공부를 했지. 그래가지고 운동량은 빛의 경우 보니까 요런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파장의 역수가 이제 운동량에 관계된다. 이걸 찾아내서 그렇다면 입자의 경우도 여기서 거꾸로 요 람다를 이쪽으로 보내면 이제 그 프랑스 상수 람다는 이런 관계가 나오지. 그래서 이 P라고 하는 운동량을 가진 입자에 이런 그 파장을 가진 것이 부수되지 않겠냐 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에서 썼다고. 그래서 아인슈타인한테 이 논문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르본 교수들이 보니까 이거 뭐 근거가 없거든. 이거 굉장히 근거가 약한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줄 수도 좀 망설여지고 그렇다고 해서 뭐가 또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판단하기 어려운 거야. 그래서 꾀를 낸 것이 아인슈타인한테 보내보자. 이때 이미 1924년이면 아인슈타인의 위상이 이렇게 하늘 꼭대기까지 가 있을 때. 그래서 우리 학생이 이런 논문 하나 썼는데 그 선생님이 좀 검토해 주십시오. 근데 아인슈타인이 다 보더니 이 커다란 비밀의 장막 하나를 들쳐 올린 것에 해당합니다 하는 답을 써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갑자기 이렇게 유명해진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빛의 이중성이라고. 빛은 파동인데 입자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근데 입자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번엔 파동적인 성질도 가질 수 있겠다 하는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이걸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소문이 쫙 났죠. 유럽에. 나서 이 논문을 좀 읽고 우리가 이해해보자. 이래가지고 대학에 있는 그 주요 대학들의 교수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우리 봤던 그 줄리의 그 이제 공과대학하고 줄리대학하고 합동 그 세미나가 매주 한 번씩 있어요. 매주 한 번인지 뭐 두 주에 한 번인지 하여간 이렇게 이제 거기서 이제 제안이 들어와서 누가 한번 이 드브로이의 이 논문을 읽고 우리한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돼서 디바이 교수가 상당히 이제 원로까지는 아니지만 중진 이론 물리학 교수니까 디바이한테 의뢰가 온 거예요. 그때 디바이가 읽어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 조금 후배 교수한테 떠넘긴 거야. 아직 이제 신임 교수에 해당하는 슈레딩거한테 당신도 이거 좀 해봐. 슈레딩거가 또 받았는데 슈레딩거한테도 이게 생소한 거. 이런 체계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차원이지. 슈레딩거는 이 비슷한 거를 생각을 했다는 거야. 자기 독립적으로. 본인 스스로. 스스로가 이거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좀 비슷한 걸 생각해도 하다가 받은 게 있는데 그하고 이제 연결해서 이제 발표를 하겠다고 해서 뭐 이렇게 된다는 이유를 여러 가지 주석된 거예요. 세미나에서 아까 보였던 그 건물 속에서. 그것이 1926년 12월 초순이니까요. 지금 책에는 25년 12월이라고 돼 있어요. 25년이라고 했나? 네. 뭐 그런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25년 12월에 하고 그다음에 방정식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지나고 아마 연초나 연말이 그날 그의 연초나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아마 26년 이렇게 되지 뭐 하여간 그건 내가 자신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책에 25년. 그래? 그럼 책이 맞을 거야. 네. 나보다 책이 더 똑똑하거든. 선생님 책에. 어쨌든 그래서 겨울에 했는데 발표를 다 듣고 나더니 드바이 교수가 하는 말이 도대체 그거 방정식이 없지 않냐? 어떤 방정식으로 이걸 내느냐? 해가지고 핀잔을 줬죠. 그랬더니 또 슈레딩거가 크리스마스 휴가를 포기하고 다시 이로 정리해서 방정식을 하나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2주 후인가 다시 발표하면서 이번에 방정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고 선언을 하고 방정식을 제시한 것이 26년이구나. 슈레딩거 방정식. 26년 연초일 것 같아요. 그런가? 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 양자역학의 가장 기본적인 방정식. 그러니까 고전역학으로 치면 뉴턴의 그 운동 방정식, 말하자면 이 변화의 원리, 이가 뒤집힌 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그것으로 다 해야 설명이 되는데, 뭐 아인슈타인이 나왔지만 그거 4차원으로 확장한 것밖에 아니고, 그러니까 뉴턴 아인슈타인의 그 기본 변화의 원리를 이번에 획기적으로 바꾼 거야. 그 바꾼 방정식이 바로 슈레딩거 방정식. 그러니까 이제 이 방정식이 나옴으로써 양적하게 이제 기본 틀이 잡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방정식을 발표한 그 순간이 내가 여기 묘사하기를 소의 고삐를 잡아 끄는 장면에 해당한다. 이제 이렇게 본 건데, 근데 사실 여기서 한 가지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 내용적으로는 근본적으로 같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근데 전혀 다른 행렬역학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이센베르크가 이 수소 원자의 보아의 그것에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근거로 한 해석을 먼저 했어요. 행렬역학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조금 더 앞섰죠. 근데 수학적인 방식이 근본적으로는 같은데 이 행렬 방식이 이 미분 방정식인 슈레딩거 방식보다가 조금 좀 접근하기 어려워서 이제 덜 알려졌지. 이제 처음에는 이게 서로 다른 건 줄 알았어. 그러다가 이제 후에 보니까 같은 거다. 수학적으로 표현이 다른 뿐이다. 해서 사실은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찾아냈다. 이렇게 얘기해도 좋아요. 나중에 가서 다른 건 줄 알았는데 같았다라는 게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게 잘 상상이 안 가요. 그게 이제 수학적인 표현은 이제 이쪽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서 결과 설명은 이제 같은 수소 문제 스펙트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다른 거 설명하는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설명이 되고 슈레딩거는 또 이 방정식을 통해서 또 설명이 되고 근데 결과가 같다는 얘기인가? 아니 이제 그런데 왜 의미. 서로 다른데 어떻게 같은 결과가 나오냐 하는 것도 궁금하지만 이 둘이 같은 거다 하는 거를 이걸 수학적인 표현을 바꾸면 여기서 이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 막 실제로 수학적으로 예, 이렇게 그렇지. 표현을 바꿔보면 그냥 그래서, 의미가 같은 게 아니라 정말 그렇지, 수학적으로 그렇지, 그렇지, 동일한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 매트릭스는 이제 표현 방식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슈레딩거 방식을 이제 띄엄띄엄한 이런 상태로 매트릭스 형태로 바꾸면 이 하이센버그 형태로 가고, 그게 이제 확인이 된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건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출발해가지고 간. 그런 게 돼서 사실 양자역학은 이 사람이 했다고만 얘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아요. 이 앞에 많은 사람들이 다 중요한 기여를 했고 또 이 사람도 또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26년에 이것에 대한 실험적인 확인이 된 거예요. 이 데이비슨하고 그 점하고 또 후에 여기 아마 톰슨하고 라이트 뭐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실험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사실은 그 니켈이라는 얇은 막에다가 전자를 막 때리면은 이게 어떻게 튀어나올 거냐 하는 실험을 했는데 거기 이상한 무늬가 생기는 거야. 무늬가 생긴다고 하는 거는 이것이 파장이 약간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간섭을 일으키지 않으면 무늬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무늬가 생겨서 실험이 뭐가 잘못된 줄 알았어. 뭐 이상한 게 들어와서 이렇게 생기나 보다 하고 없애다가 한번 해봐도 없어지질 않아. 그 무늬.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이러한 그 파장을 가지고 그걸 통과하면은 계산해 보면 그런 무늬가 간섭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 실험이 이거에 대한 실험적인 증명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노벨상을 받았죠. 그러니까 자기는 실험해서 엉뚱하게 실패했는 줄 알고 고민하다가 해석하고 다시 해보니까는 노벨상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론 다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도 그럼 전자를 뭘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니켈이라고 하는 그 금속을 여기 표면에서 했으니까 그걸 여기서 반사했는지 통과했는지 요 사람은 알비는 방막을 투과해서 했고 요 표면에서 회질 시켜가지고 했는데 무슨 패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 간격이 일정하게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위치를 지나가는 따라서 이제 그 파장이 달라져 가지고 만나면 어떤 데서는 보강이 되고 어떤 데서는 소멸되고 해서 패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그 파동의 현상들인데 이것들이 이제 여기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나오는 주인공. 이 이제 푸사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푸사이라는 함수가 이제 방정식을 만족하고 근데 그걸 적당히 해석해가지고 이제 뭐 현상을 설명하는데 그 정체가 뭐냐 해서 이 맥스 보르는 그 파동 함수의 확률적인 해석. 그건 그것이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위치에 있을 확률이 얼마나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다 하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슈레딩거는 하면서 이렇게 방정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잘 몰랐지. 모르고 뒤에 다른 분들이 그- 계속 해석하고 발전시킨 거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 확률적인 해석도 보른이 했고, 네. 그 이제 여기서는 뭐 슈레딩거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게 확률이다 아니다 하는 거는 이 단계에서는 아직 꼭 꼬집어서 생각을 안 했고 여기서 했고, 그 다음에 하이센버그가 또 하나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이 불확정 원리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고전역학에서는 입자의 이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면 위치하고 운동량이 꼭 필요해요. 운동량의 변화를 가지고 위치를 확인하고 뭐 이래서 위치하고 운동량을 독립적으로 알아야 돼. 그래서 그걸 알아야 이후에 위치와 운동량을 이렇게 알게 되는데 여기서 하이센버그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생각을 해보니까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운동량이 결정이 안 돼. 예, 운동량을 정확하게 하려면 위치가 결정이 안 되고. 그래서 이 둘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다. 그 아는 데는 어떤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이제 부등식으로 얘기해줘. 이것이 이제 그 하이센버그의 불확실성. 예, 그래서 이건 고전력학에 굉장히 큰 타격이지. 왜냐하면 둘을 같이 알아야 미래 예측을 하는데 하나 알라 그러면 하나를 알 수 없고 서로 간의 관계. 다른 하나를 알라 그러면 이쪽을 또 알 수가 없는 이런 관계를 얘기해줘.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것이 27년이죠. 네. 그러니까 바로 고무렵이죠. 그 예, 방정식 예, 나오고 다 얼마 안 한 돼서 1년 정도 지나서 그래서 이제 솔베이 국제회의에서 도대체 양력하는 게 뭐냐? 물론 이제 정식 그 제목은 뭐 빛과 전자 뭐 이런 거였는데 어쨌든 간에 그 양자역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 당시 유럽에 있는 최1급 학자들만 싹 뽑아다가 돈이 좀 있는 그 사업가가 이제 이 전체 돈을 대서 거기 어느 도시에 모여가지고 브뤼셀에서 여기 가 브뤼셀, 있어요. 브뤼셀에서 모여가지고 이 양자역학이 도대체 뭐냐? 네. 여기 다 써놓으셨네. 여기 써 있어요, 선생님. 내가 이거 써놨네. 그래서 벌써 11년부터 그걸 했는데 네. 27년에 5차 회의가 이제 네. 정리한 거예요. 이때 명목상의 여러 번 했네요. 전자와 광자. 그래서 29명인데 그 중에 17명이 노벨상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20세기 초에 가장 아니 열띤 물리학의 발전이 이루어질 때에 거기에 중심에 서 있던 대가들을 거의 모아놓은 거예요. 일주일이나. 다시 네. 아까 여기 이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죠. 이게 하도 얼굴 유명해서 이거 누구나 알아보는 사람. 한가운데. 근데 나이로 치면 제일 많은 게 아니에요. 이런 로렌츠, 어른들은 옆에 다 로렌츠.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인데 필이. 워낙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딱 가운데 모셨지. 이게 이제 로렌스가 네, 맞아요. 비슷하게 이 로렌스는 이제 더 나이 당시에 뭐 최고급의 학자고 이 막스 프랑크 아까 네. 처음 저거를 했던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슈레딩거. 이 뒷자리밖에 아직 못 갔어요. 슈레딩거. 하이젠베르크에서 뒤에 오른쪽에 세 번째. 하이젠베르크. 이 친구도 어지간히 젊죠. 이때 뭐 20대예요. 네. 그리고 이제 닐스 보어가 그것도 아마 뒷자리 예. 여기 이제 그 보어가 있고 막스 보른이 여기 있고. 보르는 역시 잘생겼다. 그리고 이제 좀 다르죠. 키리 부인 유일한 여성 물리학자 여기 있고. 네. 뭐 어쨌든 이 사람들이 여기서 17명이 하이도벨상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열띤 이제 논의를 한 거야. 이게 양자역학이 뭐냐 해가지고 그 논의가 아직도 끝이 안 났지. 이게 이제 그 지금 현재 양자역학의 그 주류 해석은 보른을 중심 보른하고 하이센베르그를 중심으로 한 코펜하겐 해석. 이게 보른이 코펜하겐의 보른의 보어의 그 코펜하겐의 연구소가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 중심으로 이제 많이 해석을 해서 지금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데 내 입장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 책에 있는 내용하고도 좀 다른데 어쨌든 그게 이제 주류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제일 반대한 사람은 이제 아인슈타인. 그거 못마땅하다. 그래서 이제 했고 슈레딩거도 오히려 아인슈타인하고 이제 호흡이 맞던 쪽이고 뭐 그렇게 되죠. 이제 이것이 역사인데 역사 얘기는 요 정도로 끝이고 도대체 여기까지의 결론은 뭐냐?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파동함수 선생님 방정식. 그 식은 나왔지. 식은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맞추면은 뭐 설명이 되지만, 그러나 아직도 아숭아숭 할 입장이 이때까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